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2019학년도 후기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의 원서 지원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요. 서울대는 이제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1월 24일에 원서 지원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연세대나 고려대 또는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동대나 이런 한국항공대 같은 학교들은 보통 3월과 4월 달에 원서 접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019학년도 후기 모집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나 기타 서류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후기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학년도 후기 9월 모집 입학의 일정들은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정이 확정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일정이 3, 4월 달까지 좀 남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 공개를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그러니까 2018학년도 후기 모집 일정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올해 일정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1월 7일부터 1월 24일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서류 준비를 거의 다 마치시고 자기소개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연세대, 고려대 같은 데는 학교들이 보통 3월과 4월달, 원서 접수 마감일은 서강대는 5월 1일이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3, 4월 달에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가 되어져 있진 않지만 이런 대학들의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이제 이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겠죠. 대부분 3월과 4월 달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니까 서울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가 거의 다 끝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물론 이제 자기소개서 아직 작성이 안 되신 분들은 자소서를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 연세대를 비롯해서 다른 대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금 정도는 이제 미리 준비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후기 모집은 거의 모든 전형들이 서류 100% 전형입니다. 면접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대학에서 지필고사를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서류 100%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하게 되어지는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격과 관련이 되어진 필요한 서류들이 있고요.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 GPA 성적 같은 또는 학력 지표와 같은 서류들,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대학마다 제출 서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학의 모집 요강에서 정확하게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정원 외선발입니다. 그러니까 2년 특례는 우리가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는 정원 내선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의 2%로 제약을 받는 반면 12년 특례인 경우에는 정원 외선발이죠. 정원 내선발과 외선발의 차이점은 정원 내선발은 경쟁을 통해서 학생을 뽑는다고 할 수 있고, 정원 외선발은 경쟁도 물론 이루어지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 지표나 역량이 대학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학력 수준을 갖추고 있느냐. 대학이, 간단히 말해서 대학에서 볼 때 저 학생을 뽑았었을 때 저 학생이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와서 학업을 했었을 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돼야 되겠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약간 다소 변동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서울대는 2018학년도에 12년 특례 3월 입학 기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3월 입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후기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3월 입학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전년도에 36명, 31명에서 50명 정도로 선발 인원이 많이 늘었죠. 그렇죠? 그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연세대는 154, 119, 113 이렇게 인원의 변동이 생기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그 안에 내부적인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의 선발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충족이 되어져야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이 볼 때 이 12년 특례 2017년도 3월 입학에서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 능력들을 학생들이 갖추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원이 줄었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고려대는 127, 119, 75명. 그래서 2018학년도 3월 입학에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131명, 서강대는 44, 50명인데 서강대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의 전체적인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12년 특례의 선발 인원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눈에 띄는 거는 한양대 같은 경우에 12년 특례의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88명, 111명, 155명. 그 다음에 중앙대는 66명 정도 선발하고 있고 한국항공대나 한동대 같은 경우는 21명, 18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보시면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외국인 전형이 26, 25, 28명 정도로 인원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서울대는. 하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119명 정도, 고려대가 327명, 고려대가 연세대에 비해서 외국인 전형의 선발 비율이 상당히 높죠. 3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성균관대학교가 412명, 그 다음에 서강대도 170명이나 뽑습니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 보면 12년 특례에서는 44명, 연세대가 154명으로 실제로는 연세대가 12년 특례에서는 3배나 4배 정도 가까운 인원 수를 선발하는 데 비해서 지금 외국인 전형 선발 비율은 어찌 보면 서강대가 더 비율이 더 높죠. 그리고 한양대는 202명, 중앙대는 무려 521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들이 점차 국내 학생 수가 많이 급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원 내로 묶여져 있는 국내 수시 전형이나 2년 특례 같은 경우 3년 특례는 정원 내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모집인을 확대할 수는 없는 반면에 특히 이런 정원 외 중에서도 외국인 전형 같은 경우는 대학의 역량에 따라서 인원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전형의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가 많이 기사화되어지는 부분들은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학업적인 역량들을 많이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와서도 실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나 학과의 분위기를 망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대학들이 재정적인 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격 규정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기사들은 단지 외국인 전형에만 해당이 되어지지 않고 12년 특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 전형 자격을 갖추게 되어지면 국내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갔었을 때 국내 학생들과 경쟁을 할 때에는 국내 학생들에 비해서 다소 학업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전형에 대한 자격 규정을, 자격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여론들은 결국 12년 특례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대학들은 지금 외국인 전형과 12년 특례에서 정원을 자꾸 확충하려고 하죠. 이게 물론 이제 대학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면 재정적인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론들이 자꾸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대학에서는 외국인 전형이나 12년 특례의 전형들을 많이 늘려가는 부분들을 조금 더 눈치를 보겠죠. 그렇죠? 인원을 좀 더 늘려가는 폭을 줄여나간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더 문을 좁힐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를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땐 이러한 사회적인 여론이라든가 정교육과정 이수자나 아니면 외국인 전형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지금 어떤 그래프의 모양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17년도, 16년도에 대한 모집 인원의 변화를 지금 보시면 우리가 가장 12년 특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학교는 한양대학교는 보신 것처럼 16, 17, 18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12년 특례에서 대학을 가기에 가장 폭이 넓다 볼 수 있고 폭이 좀 좁은 학교들은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학들인데 물론 이 한국항공대나 항공대나 아니면 한동대 그는 기타 12년 특례 전기에서 학생들을 뽑는 이 경희의 아래쪽 대학들 같은 경우들은 대학에서 12년 특례의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여건이 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를 대상으로 해서 뽑을 수 있는 학교들이 사실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외대 정도까지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교육과정 이수자가 장점도 많은데 단점은 바로 뭐냐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되게 좁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단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 전형이나 아니면 국내 정시 전형으로 원서 지원하게 되면 뭐 상위권 대학부터 시작해서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다 선발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런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대학의 여건이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나 외대, 이화여대 정도까지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다. 이게 되게 불리한 점이죠. 거기다가 지원할 수 있는 학과의 폭도 되게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전교육과정 이수자 전형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대부분 가고 싶은 대학과 가고 싶은 학과에다 원서를 쓰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국내 입시처럼 눈치를 보거나 학과 선택을 볼 때 경쟁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봐서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나는 어느 대학을 가고 싶고 어느 학과를 가고 싶고 이렇게 또 어떤 경우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 대학이나 그 학과 안 가면 아니면 난 차라리 대학 안 가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만큼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뚜렷하게 대학과 학과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요.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입시에서 불합격을 만들어내는 이유일 수도 있다는 점 아셔야 되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양대나 성균관대 또는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 폭이 넓기 때문에 그 중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 같은 경우들은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여기서 성균관대나 한양대에서 안정 적정 지원하시면서 연대나 고대를 지원하게 될 때는 상향 지원의 계획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안정 지원의 지원 전략과 상향 지원의 지원 전략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를 지원할 때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를 선정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의 원서를 지원한다면 연대나 고려대를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는 결국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 쪽으로 원서를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적으로 스펙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것과 유사한 또 본인의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학과로 우회해서 원서를 쓰는 전략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단위별 지원 인원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요거는 이제 고려대학교의 2019학년도 정기 지원자에 대한 동향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고 싶은 대학과 가고 싶은 학과에다 원서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인문계에서 5개 정도, 전체 20개 정도를 뽑고 자연계에서 20개를 뽑았는데 인문계에서 대부분 집중되어지는 학과는 여기 5가지가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한다면 미디어 학부나 경영이나 중어중문, 국제학부, 심리학과에 대부분의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한 6개에서 7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 부류가 컴퓨터나 의과대학, 화공생명, 전기전자, 그 다음에 기계공학 정도에 집중이 되고 있죠. 물론 이런 학과들에 이제 학생들이 몰리죠. 그리고 반대로 불어불문 철학과나 한국 사학과 같은 데는 모집 인원이 보면 지원 인원이 2명, 3명, 5명, 6명인데 반해서 미디어나 경영 같은 데는 52명, 51명 정도 모집 인원이 많이 몰렸죠. 또 자연계도 컴퓨터나 의과대학은 27명, 26명 정도 되어지는데 물리나 건축, 식품 같은 경우는 2명, 4명 정도 지원을 했어요. 물론 모집 인원이 많으면 지원 인원이 많은 학과들이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지원 인원이 많은 학과들이 모집 인원이 많아요. 그렇죠? 많이 뽑고 많이 몰리는 거고 적게 뽑고 적게 몰리는 건 맞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에다 원서를 쓰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해서 상위 학과인 경우에는 그만큼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경쟁력을 그만큼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뽑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서 지원하게 되어지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특히 뭐다? 정원 외선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업적인 여건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한번 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우리가 대학에 가게 되어질 때는 과연 어떤 것들로 대학을 가냐? 그러면 당연히 대학을 갈 때는 학력으로 가는 거예요.
학업적인 능력으로. 요즘에 이제 국내 대학 입시도 많이 변화가 있어서 예전에는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활동들 되게 중요했죠. 그렇죠? 심지어는 뭐 옛날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입학사정관 전형 막 생길 때는 뭐 개구리 소년 이런 것들로 대학을 간 아이들도 있다고 해서 그런 비교과 활동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입시가 좀 더 많은 해를 거듭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학생들을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것은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 학업 능력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학력을 나타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상, 이 부분이 가장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국내의 학생들이 나타낼 수 있는 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학교생활기록부, 그냥 생기부가 전부지만 해외 학생들은 GPA 성적이나 또는 내가 이제 국제학교에 다니시는 경우에는 IB 디플로마 성적 또는 뭐 SAT나 SAT2 그 다음에 AP나 ACT나 이런 것들이 결국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물어보시거든요. AP는 몇 과목을 하는 게 좋냐, 뭐 SAT는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많이 잘하면 좋아요. 그렇죠? 결국은 서로 경쟁적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은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그것도 높은 스코어를 유지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대학을 가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력 지표를 갖추게 되고 어학 능력으로 가지게 되는 거는 토픽 성적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죠. 왜냐하면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이제 해외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시는데 국내 대학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영어 수업을 하는 학과가 아니라 대부분 한국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럼 대학에서 첫 번째 학생을 뽑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이 학생이 과연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 구사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그 한국어 구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첫 번째 토픽 성적. 그렇죠? 토픽은 가급적 5급 이상의 성적을 맞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소개서 작성이죠. 어차피 면접이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얼마만큼의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픽 성적과 자기소개서를 한글로 작성하는 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성적을 꼭 확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플 성적, 해외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이제 오랜 기간 있었으니까 토플 IBT 성적이 있어야 되고 토플 IBT 성적은 기본 점수가 한 110점 정도가 기본입니다. 이 110점의 기본이라고 보는 이유는 국민대나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어학특기자 전형에서 8배수를 뽑을 때 1단계에서 컷이 110점이에요. 그 정도로 토플 110점은 높은 점수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어권이라고 하면은 HSK 같은 성적 이런 것도 그냥 6급에서 한 240점 이상 성적이 되어지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거 모든 걸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스코어나 학력 지표들을 내가 만약에 잘 갖추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상 경력도 마찬가지로 학업 능력과 관련성이 있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수상 경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제출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때 이제 학생의 학업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교내 활동이에요. 교내 활동은 동아리 활동, 봉사, 음악, 체육,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동아리나 봉사나 음악이나 체육 활동 같은 거는 학력 지표라고 할 수 없어요. 뭐 동아리 시간이 동아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또는 예를 들어 봉사 시간이 많았다고 해서 그게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이 없거든요. 예전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리더십이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여겼지만 요즘에는 철저하게 학력 중심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결국 학력을 나타내는 GPA나 IB 디플로마나 SAT, AP 같은 성적, 그 다음에 어학 능력을 나타내는 토픽과 그 다음에 토플이나 HSK, 그 다음에 수상 영역. 요 3박자가 딱 맞으면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우리가 이 비교과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뭐에 있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소서를 작성하시게 되어질 때 자소서 페이지를 넘기면 자소서는 보통 자소서에서 4가지 항목을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그 다음에 학습 경험, 두 번째는 교내 활동, 그 다음에 배움, 나눔, 협력, 갈등 관리,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데 이 3가지에 해당되는 2번, 3번, 4번 문항은 사실상 좀 전에 얘기했었던 학교에서 있었던 교내외 활동에서 소재를 삼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이 학업적인 능력에만 집중을 하셨고 교내외 활동에 좀 더 소극적인 학생이었다면
학업 능력은 뛰어나지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쓸 내용이 없어요. 소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11학년이거나 10학년인 학생들이 이 동영상을 보게 되어진다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대학에 갈 때 필요한 거는 학업적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소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이러한 교내 활동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위원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했었고 음악이나 체육 활동을 했었던 부분들이 결국 자소서에 2번, 3번, 4번 문항에 다 기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내 활동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자소서를 쓸 때 중요한 소재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들은 뭐냐면 12년 특례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명하신 학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무조건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를 가는 게 최고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대학을 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학에 가서 학생이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학점 관리가 잘 될 거고 학점 관리가 잘 되어져야 학생이 대학 생활을 잘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 가서 공부를 못 따라가고 학점 관리가 되지 않으면 대학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생활 잘 안 하는 애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공부 안 하고 놀고 다니겠죠. 학교는 안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합격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과 수준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문과의 학생인 경우에 학생의 학업 능력이 아주 뛰어나면 내가 뭐 통계학과도 갈 수 있고 경영경제학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어권이면 영어영문학과나 중국어권이면 중어중문학과와 같은 학과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내가 만약에 중국에서 12년 과정을 보내고 나서 중어중문학과에 입학을 하면 어떻겠어요? 주위의 학생들로부터 엄청나게 관심과 사랑을 받겠죠. 교수님들이 되게 이뻐할 거란 말이에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학교 생활 되게 재밌고 학점 관리가 되게 잘 되겠죠. 그러면서 요즘에는 문과 같은 경우는 학과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심리학이라든가 복수 전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는 대학교 3학년 때 학점 관리가 잘 되면 전과 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년 특례로 대학을 갈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학업 능력만 되어지면 갈 수 있는 대학의 선이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 그 대학이나 그 위쪽 대학을 노려서 목표를 삼으시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수가 있다. 요즘에 이제 국내에서 연대나 고대나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를 가는 학생들은 흔히 말해서 전교에서 1, 2, 3, 4, 5등 정도 내에 드는 우수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과 외국에서 12년 과정을 공부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언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적인 능력에서도 격차가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년 과정을 외국에서 공부하고 국내 대학으로 오면 반드시 제 생각으로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내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학과,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미국에서 왔다면 영어 영문학과 같은 학과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공부를 하면서 대학 생활이나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진로를 찾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주위에서 보면 대학을 합격해서 기분은 좋은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원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를 준비하는 학생들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자소서 작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면 근본적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에서는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 많지만 한국어로 직접 글을 쓰는 연습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죠. 그리고 자소서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썼었던 일기나 학교에서 냈던 보고서, 리포트 이런 거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자소서의 특징.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막상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소서에 관한 내용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하고, 자소서는 주로 이 점을 좀 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소서는 첫 번째는 일기가 아니에요. 일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소서를 쓸 때 첫 번째 이해할 것은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은 뭐다? 네 글을 읽고 있는 입학 사정관들이 내 글을 읽고
나의 학습과 나의 경험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야만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이거 첫 번째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결과보다는 자소서는 과정과 노력의 중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만큼의 성취도를 냈습니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의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과정 중심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자소서는 결과 중심으로 보여주는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제출하는 학력 지표, GPA나 SAT나 IB 디플로마에는 결과 중심의 지표가 나타나는 거고, 자기소개서는 결과가 아니다 뭐다? 과정과 노력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대학의 입학처나 대학의 학과 소개에 나오는 커리큘럼을 열거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자소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글을 써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글을 쓸 자신이 없는 학생들, 또는 쓸 내용이 없는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먼저 끌어다 쓰는 게 뭐냐면 대학의 입학처나 전공 소개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을 끌어다 쓰는 거죠. 저는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해야 뭘 하고, 2학년 때 뭘 하고, 3학년 때 뭘 하고, 4학년 때 뭘 하고, 이런 내용 쓰다 보면 결국은 한 문항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학생들이 쓰는 글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인용하는 것은 어떤 느낌을 준다? 아, 이 학생은 별로 활동 내용이 없구나. 아니면 이 학생은 별로 자신이 없는 학생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입학처에 있는 학과 소개나 커리큘럼이라는 것도 결국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를 갖다가 자기 자소서를 채우는 꼴이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쓰는 내용이 다양한 활동, 굳이 다양한 활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했었던 활동들이 몇 개여도 괜찮아요. 근데 그 내용에서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배우고 느낀 점이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배우고 느끼죠. 학생들이 글을 쓰다 보면은 앞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내용의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뒤로 가가지고는 쓸 내용이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 저는 뭐 배우고 느낀 점이 뭐냐, 뭐 다른 사람들을 뭐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자소서에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 임팩트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글이 다 그렇듯이 내가 많은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너는 뭘 느꼈어? 뭘 배웠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본인의 생각이 특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소서가 되게 중요한 자소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이제 글 쓰는 경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에, 그 다음에 비슷한 교육과정, 비슷한 독서량,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글을 쓰게 되어지면 거의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로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가 좀 더 자신만의 자소서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 자소서를 거기서 열람하실 수가 있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합격자 자소서를 봐야 되는 이유는 다른 학생들이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보시면 내가 자소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두 번째는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내 자소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얼마나 특별한지,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소서를 볼 때 내가 그냥 글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소서를 썼는지를 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19학년도 우리가 2019학년도 후기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에 그 원서 지원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곧 마감이 되어지고 다른 대학들도 이제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충실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목표하는 대학 꼭 가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무조건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가는 것이 꼭 답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 점 꼭 고려하셔가지고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이 대학 생활을 정말 즐겁게 하고 대학 공부에 충분히 따라가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었을 때 본인의 역량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학과 선택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